안녕하세요. 강남래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런 환절기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나이 드신 분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환절기에 부모님 건강을 잘 챙겨드리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 어떤 추억의 영상 메시지를 남기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러다가 이제 제 경험이 이제 사금융에 대해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금융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졸제 3개월 만에 한 10,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면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제가 방송을 잠깐 중단했다가 또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방송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전에 사장의 조건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때는 이제 IMF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20살 때부터 사업을 해서 그때 때만 해도 벌써 제가 사장을 한 20년 차가 되는 해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젊은 창업자들에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서 개정판이나 책을 출간하지 않던 이유는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이제 2010년도 되면서 IMF 이전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굳이 또 이렇게 창업에 대한 책을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캠핑 열풍이 일어나면서 제가 캠핑협회 회장을 맡게 됐고 캠핑협회를 10년간 이끌면서 또 이제 그런 쪽에 관련돼서 살아왔고요. 또 이제 제가 2017년부터 또 목회를 시작해서 현재 담임 목사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만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2017년이니까.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좀 제 삶의 지혜를 이제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자칫 어떤 분들이 제가 이 목회자로서 사채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채업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채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느냐? 사채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쳐 주는 거지 같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캠핑협회 10년을 맡아서 이제 택지 개발, 임야 개발 같은 거를 제가 경험이 있어서 또 이 임야 개발에 대한 것도 이 자문을 해주는 거지 누구와 같이 또 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협회에 캠핑장 내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내놓으신 분들하고 또 사고자 하는 분들을 무료로 중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한 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을 파시려는 분, 또 캠핑장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가 중개를 해드리는데 중개 수수료가 왜냐면 제가 중개사가 아니고 또 비영리 법인의 단체장으로서 무료로 중개를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해서 중개료 일체 받지 않고 중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쭉 보면은 사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장 접속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금융 강의를 하다가 왜 갑자기 사금융 강의를 그만두게 됐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만두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랑 같이 사채업을 하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그렇다 나.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분이 있어요. 현재는 제가 캠핑협회 회장도 하지만 현재는 제가 목회자로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 활동을요.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분도 있어요.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지금 빌린 돈도 못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큰 자금을 움직였기 때문에
돈 뭐 1, 2억 정도는 뭐 그닥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는데, 요즘 제가 좀 이 목회를 하면서 돈을 좀 안 벌다 보니까, 왜냐면 비영리법인 캠핑협회도 거의 한 10년 했으니까 비영리법인에서 무슨 수익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회도 현재 횟수로 4년 만 3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또 목회도 목회자가 뭐 또 이게 뭐 돈 버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 돈을 안 벌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닥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요새는 진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제가 그 이 돈을 그 버는 데 있어서 이제 다시 정신 좀 차리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10년 동안 이 돈을 안 벌었더니 그 돈 버는 감각을 좀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욱이 우리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경기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고 또 위기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도 이제 또 대면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교회의 선교역도 좀 많이 그 위축이 돼 있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돈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선교 생활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든 돈은 꼭 필요하죠. 어, 제가 오늘은 그 이 돈에 대해서 좀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쉽게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 믿음으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 동안 아무리 믿음을 많이 쌓아놨어도 이제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인생을 이제 올해 60이고 인생을 사업을 한 40년을 했으니까요. 그 많은 그 이 상거래와 많은 그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 중에는 뭐 제가 사업이 잘 된 경우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어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 경험이 그닥 그렇게 잘난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많은 실패를 해봤어요. 이게 많은 성공을 해본 사람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속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거예요. 아니 당신도 속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많이 속아 왔으니까 속지 않고 사는 법을 쓸 수 있지, 아니 속지 않아 왔는데 어떻게 속지 않는 법을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을 합니다. 제가 20년의 사장의 조건이라는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업을 하는데 저에게 멘토가 없었어요. 멘토라고 해. 그래서 뭐 어음이 부도가 났다. 그럼 이걸 부도난 나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이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희 이 혈육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형님 두 분 다 이 셀러리맨이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사업을 제가 실적적으로 하면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부도도 맞아보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사금융업에 들어와서, 이 사금융업은요 진짜로 아주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금융업은 그 돈을 투자만 하라고 그러지, 그 뭐 돈을 갖다가 이 같이 가르쳐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금융업에 보면은 뭐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매제, 매부 이런 식으로 가족 경영식으로 하지 남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사금융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그 가족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가능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사금융을 배울 당시 때는 그랬어요. 저는 그게 한이 돼서 제가 사금융 업체를 차렸을 때는 전 누구에게나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좀 개방되게 사금융업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사금융업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뭐 사금융의 선생 역할을 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게 한 20년을 사금융업의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사금융에 이제 크게 이제 나눠서 이제는 그런 대부업, 중개업, 할인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유튜브 보면서 알맹이가 없다. 아니 어떻게 그 이 사금융업에 대해서 좀 껍데기만 얘기하냐 이러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사금융업의 노하우가 이게 다 합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아요. 편법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제가 편법적인 얘기를 하면 편법 조장이 되는 거고 편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범죄가 되면은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는 다 얘기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강의를 요한다면 그건 내가 독강이 뭔지 알죠? 홀로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레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사금융업은 대충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지. 거기서 디테일하게 실전적인 거를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는 이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고 편법인데 합법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뭐 들어봤자 뭐 뻔한 얘기고. 근데 그런 얘기 뭐 들으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닌데 그렇다고 유튜브가 불법적인 얘기를 또 이렇게 뭐 자랑 삼아 얘기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 필요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 이 사금융 업중에 주금 납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금 납입이 뭐냐면 자본금을 이제 납입을 하는 게 주금 납입인데 그거를 가성으로 하는 게 가장 주금 납입이에요.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기계가 한 그 1억 원어치 설비가 돼 있고 간에 이 숟가락 공장을 하는 분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분이 매출이 올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면요. 이제 자본금이라는 게 이게 바로 주금 납입인데 지금 기계가 1억짜리 기계가 있고 사무실 보증금이 한 5천만 원이 있고 뭐 자재 사놓은 게 한 또 5천만 원, 한 2억 정도 되니까 현물 출자를 해서 자본금 2억짜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본금 2억짜리를 만들 법인을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거를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2억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비가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은 거로 해서 자본 대납으로 대체하는 일이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사채업자에게 2억을 빌리는 일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 2억을 빌려주는데 제가 할 당시 때는 1억에 8만 원에 제가 빌려줬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러면 2억이 봤자 16만 원이거든요. 그럼 16만 원을 빌려 써서 자본금 2억짜리를 만들면 되는데 그 사람이 편법 썼지만 불법적이거나 뭐 이 내용이 없는 허상의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주금납 제도가 뭐 제 기본 자본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5천만 원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뭐 100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주식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금 납입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또 이 상품권 할인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권 할인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롯데나 신세계 상품권 사갖고 이제 이 할인된 가격에 사는데 그 도대체 어디서 사냐? 롯데백화점에 가서 롯데백화점이 6% 7% 할인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100%다 주고 사야 돼. 근데 그 100% 사갖고 오는 상품권들이 어떻게 흘러서 이 상품권이 유통시장에 가고 어떤 소비자가 그걸 많이 사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상품권이 선물을 받았는데 필요 없는 사람이 팔고 상품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고 중간에 상품권을 사고 파는 사람의 마진을 남겨 먹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좀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공개 석상에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리거나 못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품권업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유가증권 할인업도 그렇지만 대부업도 마찬가지예요. 또 중개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크게 사고면 세 개인데 제가 현직에 있지 않지만 그러한 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픈함으로써 이게 잘못 편협되게 돼서 또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잘못 배워서 이 나쁜 일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치기가 뭡니까? 외화 교환해 주는 거 달러상 같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환치기에 이제 속하는데 그것이 좋은 뜻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블랙머니, 그 음성 자금, 범죄 자금 이런 것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사회에는 필요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물론 그 이 사채업의 그 경계선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채업을 갖다가 그 이 한쪽으로 무조건 매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또 뭐 옹호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사채업은 이 칼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임야 개발 사업도 그래요. 임야 개발 사업도 뭐든지 다 임야가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무조건 다 깰 수 있고 아니면 자연 녹지적을 무조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합법적인 거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군수를 아니 뭐 아니면 뭐 시장을 아니 그래서 뭐 이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러는 거는 언젠간 탈이 나고요. 실제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백이 있어도 군수 백이 있어도 담당 부서에서 어떤 저기가 되지 않으면은 쉽게 그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요번에 그 이 화천 대유처럼 진짜 아주 든든한 백이 있지 않는 한 진짜 아주 돈을 아주 내려주겠다고 아주 생각하고 밀어주지 않는 한 일반인이 그 개발을 해서 그 금융 이익을 생기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몇 번을 통해서 임야 개발을 성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캠핑협회 회장으로서 활동할 때고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활동 안 하지만 협회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제가 임야 개발의 선수였습니다. 그 임야 개발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불법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야로 이용해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고 또 임야를 좋은 시세에 팔 수 있게끔 임야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 방송에 다 얘기해달라 그러면 사실은 또 이게 또 다 뭐 얘기 못해요. 왜냐면 거기에는 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민원 아니면 약간의 이 테크니컬이 필요한데 그걸 다 오픈하게 되면 이게 또 법이라는 게 알면 또 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캠핑장 사장님들한테 이제 조언해주고 또 캠핑장 사장님들이 이제 어차피 제가 협회장이니까 캠핑 개발장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 전문 뭐 개발업자처럼 해서 난 개발에 주동하는 그런 일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문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자문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장의 조건이라는 책을 20년 만에 다시 집필했습니다. 20년 전에 쓴 내용들이라 너무 내용들이 좀 뭐랄까 좀 허접하고 또 좀 뭐 제가 20년 만에 보니까 그때는 잘 썼다고 썼는데 지금 봐 보니까 또
아닌 것도 많고요.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우리나라 사업이 많이 바뀐 게 뭡니까? 없던 사업들이 많이 생겼죠. 그 대표적인 게 전자화폐죠.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가상화폐.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게 또 하나 있고, 또 20년 만에 또 이제 하도가 된 게 AI 사업들이 있죠. AI로 관련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또 굉장히 활성화됐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산업이 있죠. 이런 사업들이 20년 만에 과거에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뭐 전기차 같이 배터리 사업도 뭐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전기차가 나오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없었던 사업들이 지금 20년 만에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관련된 사업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책을 좀 업그레이드 써야 되겠다 해서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여러분께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방송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의 경험에 되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방송인데, 이와 같이 이게 잘못돼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채업자가 이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캠핑협회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목회해서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목회에만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들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금융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냥 이 방송보다는 개별 독대로 본인들이 원하면 이제 가르쳐주고, 또 임야 개별도 이제 본인들이 원하면 가르쳐주는 거로 하고, 제 본분인 현재는 목회자로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살까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보람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나이가 전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돈을 버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40년 사업을 하면서 제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된 거는요. 돈이 행복을 주지도, 또 삶의 의미를 되새기지도, 또 돈이 마음의 평안을 주지도 않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초콜릿보다 이 청국장이 몸에 좋고 맛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어린아이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고 하고 청국장이 몸에 좋다고 해도 그 아이는 초콜릿을 계속 먹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치를 가르쳐 줘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 명 하늘로 보내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죽고 나서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 또 만나지 못할런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하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마음같이 돼가나요? 저는 사실은 이 좋은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 어떤 분이 올 때는 뭐 제가 인상이 뭐 선하다 아니면 또 뭐 착하다 이렇게 생각감도 있으면
그건 고맙지만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못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가족들이 볼 때는 뭐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뭐 살인마 유영철도 그 뭐 그의 어머니는 면회를 간다고 하네요. 그 많은 그 수십 명의 그 여성을 죽인 그 유영철이지만 그 부모는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형제들이나 또 저희 아는 사람들은 저를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그리 좋은 놈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야비한 사람입니다. 야비한 사람처럼 제가 경멸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치사한 사람입니다. 치사한 짓 하는 사람만처럼 제가 경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위선자입니다. 아주 위선자를 제가 아주 가장 경멸합니다. 제가 조국이란 사람도 저는 사실은 그래요. 항상 옳은 말을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서울대에 나오고 진짜 항상 바른 소리만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본인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조족조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이 요번에 법무부 장관에서 검증 받으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 같으면 그냥 법무부 장관 안 한다고 해요. 나는 그 사람보다도 좀 쫌팽인가 봐. 나는 안 한다 그래. 왜? 내가 그거를 고집함으로써 마누라도 깜빵 가고 아이는 학교 잘리고 다음에 동생 깜빵 가고 조카 깜빵 가고 아유 나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검찰이 개혁이 되나요? 요새 검찰을 하는 거 보면은 개혁된 거 없어요 별로.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닮았다고 그래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예요. 뭐냐면 그냥 구질구질하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타협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하면서 물론 그런 건 선택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부인도 감옥서 안 보내고 형도 깜빵에서 나오게 하고 본인을 밀어줬던 스폰서 박연차 회장도 나오게 했고 그게 의리지.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게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행동을 해야지. 그 이름만 팔아먹고 결국은 노무현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 찾은 게 보니까 짜증이 나요. 그게 바로 위선자들이에요.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면은 행동도 올바르게끔 하고 올바른 행동을 못하면 셔터 마우스나 하고 있어라. 이 야비한 사람이 또 어떤 부류냐면요. 무엇을 잘못해서 용서를 해줘요. 그럼 그때만 그냥 면탈을 하기 위해서 지지군짓 하다가 그것만 또 해결되면 또 기세 등등 또 지멋대로 사는 게 야비한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또 그런 부류 말고 또 치사한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뭘 좀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공치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색내고 그거에 대해서 나서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형편이 낮으니까 그게 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세상은요 평생 남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전기가 나오는 것도 한전이라는 곳이 있어서 있는 것이지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뭐든지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돈으로 때울 수도 있고 몸으로 때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재능으로도 때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혼자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얼마나 알량한 어떤 재력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사채업 할 때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요새. 또 이 돈 때문에 그 이 치사한 짓 하지만 돈 때문에 야비한 짓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한 게 사실은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부모한테는 효도하라 효도하라 그러고 지는 효도 안 하면서 남 형제들한테는 부모 효도하라고 지는 효도 안 하면서 형제들한테 효도 안 하는 거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좋은 일을 갖다가 남한테는 하라고 지는 좋은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면에서 너는 뭐 이 조국이란 친구를 뭐 좀 안 좋게 본 거지 그 개인을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똑하잖아. 말도 잘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말 잘하는 인간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됐어요. 나는 개인적으로요.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말은 좀 뭐 어눌하게 하고 말은 좀 못해도 행동으로 얼마나 했으니까 그 이 백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국민에게 그냥 무상으로 뿌려줬고 또 그 사람이 의사로서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말 잘하는 놈이 잘난 놈이 돼버렸어. 뻔뻔한 놈이 잘난 놈이 된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이 요새 날씨처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날씨가 그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도 여름 같아야 되는 세상인데 이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옛날 저 어릴 때처럼. 에? 아니 그 위선자들이 너무 판치고 아무리 위선자라도 말만 잘하면 그게 능력자가 돼버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갖다가 아주 맛깔스럽게 하면 그게 능력자야. 아니 왜 이러한 세상에 바뀌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말 좀 잘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요 말을 잘한다는 것이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지 주지 않으면 그거는 말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요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말 잘해야 이 능력자야 말 잘해야.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고 잘못했어도 말만 잘하면 그게 그냥 상대한테 덮어 씌우고 남 탓하고 이러면은 그게 능력자가 되는 세상이 됐어. 요새 말하면 아주 더러운 세상이지.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해안을 가지고 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저도 젊었을 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이 젊은이들이 지금 저희 꼰대 세대들의 이 586 꼰대들 진짜 저도 586 꼰대지만 진짜 이 586 꼰대들 없어져야 돼요. 특히 586 꼰대 중에 운동권 애들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사라져야 돼.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평생 그 돈도 안 벌고 대문화하고 일어나던 그거는 그 시대에는 민주화의 공을 세웠지만 우려먹어도 너무 우려먹잖아. 이제는 열심히 놀 땐 놀아도 공부할 땐 공부해야듯이 운동권을 항소할 땐 운동권 활동했고 그 덕으로 국회의원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도 했고 했으면 이제 돈 좀 벌자. 그리고 자손을 좀 생각해서 살자. 자손을 생각해서. 진짜 우리나라 586 꼰대들 다 없어져야 돼.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나 뺏고 빚이나 엄팍 씌워갖고 걔네들 나중에 어떻게 세금 다 감당하게 할 거야.
우리만 잘 살면 돼. 이 젊은 애들이 잘 살아야지. 우리는 쓸 만큼 썼잖아. 그러면 이 젊은 애들한테 그걸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열 좀 받으니까 제가 말이 막 반말로 나오네. 여하튼 이 여러분들이 저의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궁금하고 배울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게 말이 그냥 두서가 없이 막 앞다리 갔다리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 진짜 행복하시고 또 저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있을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